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5강 오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배울 부분은 공부할 부분은 조금 앞부분으로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오늘은 교과서 15페이지서부터 17페이지 18, 19페이지까지, 그러니까 15에서 19페이지 부분까지인데, 농경과 목축에 관련되는 내용을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본격적으로 역사시대에 관련되는 내용을 공부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과 지역적 환경에 대한 부분을 좀 한번 살펴보자는 취지에서 이제 마련이 된 부분입니다. 본래 사람들이 어디에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에서 무엇을 먹고 어떤 생활을 하느냐도 중요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을 좀 한번 잘 살펴보시고 각 환경에 따르는 이 적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한번 잘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하고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좀 먼저 살펴보는데요. 교과서 15페이지 부분부터 여러분들과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정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5페이지 부분입니다. 자, 주제 3번이라고 교과서에 돼 있어요. 자, 농경과 목축입니다. 동아시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농경과 목축을 중심으로 말할 수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각각 한국의 농촌과 몽골의 초원지대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두 지역 아이들의 놀이 모습이 다른 배경은 무엇일까요? 이 주제를 가지고 지금 보는데, 자, 우리나라 아이들 보니까는 되게 논에서 뭐 메뚜기 잡으러 다니는 것 같고요. 저쪽 앞부분에 있는 그 아이들은 말을 타고 이제 이렇게 노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농경과 목축의 차이점에 대한 부분을 좀 부각시키려는 사진인 것 같네요. 자, 농경과 농경민의 생활입니다. 동아시아의 특징적인 식량은 쌀입니다. 쌀은 영양소가 풍부하고 단위 면적당 생산력이 높아 많은 인구를 부양할 수 있습니다. 벼농사는 기원전 6000년경 창장강 중하류 지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곳으로부터 산동반도를 거쳐 한반도로 전파되고 다시 해로를 따라 규슈 북부 지역으로 전파되었습니다. 벼농사는 재배 과정이 복잡하고 집중적인 노동력과 다양한 농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술뿐만 아니라 사람이 함께 이동하면서 전파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이보다 앞서 기원전 8000년경에 황허강 유역에서 밭농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로 조, 수수, 기장, 콩 같은 곡물이 길렀는데 이들은 생육기간이 짧고 가뭄이나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농경 초기에는 생산이 충분하지 않았으므로 채집과 수렵, 어로 등을 병행하고 가축을 길러 그중 일부를 보조식량으로 삼았습니다. 농경사회에서는 공동으로 수리시설과 제방을 만들고 농번기에 주민을 효율적으로 동원하기 위한 조직이 발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권력이 쉽게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나 일찍부터 중앙집권적인 권력이 출현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 지도가 나오는데 벼농사의 전파 경로가 나오는 모습이 보일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요, 중국 허무드 유적에서 발견된 벽시, 울산 옥현 유적의 논 유적, 그리고 일본 이타즈케 유적의 모형, 그래서 지금 이 논 모양이 나오는데 지금 보면 중국, 한국, 일본식으로 지금 제시가 되어져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봅니다. 교과서 16페이지 부분입니다. 목축과 목축민의 생활인데요.
비가 적고 기온이 낮아 곡물을 재배하기 힘든 곳에서는 주로 목축이 행해졌습니다. 목축은 다시 가축의 사육 방식에 따라 일정한 구역 안에 가축을 풀어놓고 기르는 방목과 계절에 따라 이동하면서 가축을 기르는 유목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방목하는 사람들은 정착 생활을 하므로 농경을 일부 병행하였습니다. 반면 유목민은 겨울 수경지와 여름 수경지를 정기적으로 오가며 양, 염소, 말, 소, 낙타 등을 길렀습니다. 그들은 조립과 분해가 쉬운 이동식 가옥에서 거주하였습니다. 유목민은 수렵으로 생계를 보조하였습니다. 주로 활과 매를 이용하여 새, 토끼, 여우, 사슴 등을 사냥하여 식량으로 삼고 가축과 모피는 농경민과 교역하기도 하였습니다. 유목민에게 가축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가축에서 얻는 고기와 젖을 가공한 치즈와 요구르트 등의 유제품은 식량으로, 가축과 털, 뼈, 뿔, 힘줄 등은 옷과 모자, 신발, 담요, 천막, 노끈, 그릇과 각종 생활용품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배설물은 땔감으로 이용되었습니다. 낙타와 소 등은 주로 물건을 운반하는 데 활용되었으며 말은 사람의 이동과 전투 수단으로 중요시되었습니다. 유목사회에서는 부족장의 권한이 강하였습니다. 반면에 이들을 통제할 군주권은 그다지 강하지 않았습니다. 군주권의 세습도 부족장들의 추대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농경민과 유목민의 생업의 차이는 각 지역의 사람들이 주어진 환경에 효율적으로 적응한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문화의 우열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 밑에 16페이지에 더 알아보기 부분에 가축과 함께하는 유목민의 삶 내용이 나오네요. 유목민은 가축을 데리고 이동하면서 삽니다.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방랑이 아니고 일정한 반경 안에서 계절에 따라 주기적으로 오가는 이동입니다. 그러므로 계절별 수경지는 일정하며 이동 경로도 대체로 일정합니다. 유목민의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가축을 돌보는 일입니다. 양이나 염소는 아침에 우리에서 내보냈다가 저녁에 불러 모으고 소나 말은 방목하면서 아침에 불러 모아 젖을 짭니다. 유목민은 의식주의 대부분을 가축에 의지하고 일부는 농경민과 교역을 통해 해결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7페이지 부분입니다. 농경민족과 북방민족 부분입니다. 유목 기사 집단의 전투력은 동아시아뿐만이 아니라 유라시아 대륙에서도 위력을 떨쳤습니다. 안장과 발걸이가 발명되어 말 위에서 안정적으로 활을 쏠 수 있게 되면서 그들의 전투력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동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등장한 유목민족은 흉노입니다. 그들은 기원전 3세기 말 몽골 고원을 중심으로 강력한 유목국가를 세우고 진, 한을 위협하였습니다. 그 후 선비, 돌궐, 위구르, 거란, 몽골 등의 유목민족이 유라시아 초원지대를 무대로 활동하였습니다. 특히 몽골은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유라시아 지역 대부분을 통일하였습니다. 동아시아에서 활동한 북방민족 대부분은 유목민족이었지만 그 중에는 여진과 같은 수렵민족도 있었습니다. 여진은 금과 후금을 건국하였습니다. 평상시의 농경민족과 북방민족은 상호 협력의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들은 농경지대에서 생산한 곡물, 차, 황금, 비단, 누룩 등과 북방 지역에서 생산한 말, 모피, 주옥 등을 교역하여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보완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이유로 교역이 제한되거나
기후 변화로 생업에 차질이 빚어지게 될 때에는 서로 충돌하는 일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그들 사이에는 서로 비난하고 얕잡아보는 의식이 생겨나기도 하였습니다. 동경민족은 북방민족을 가난하고 야만적이며 호전적이라고 여겨 멸시하였고, 북방민족은 농경민족을 땅에 얽매여 사는 부자연스러운 존재로 여겨 현시하였습니다. 한편 농경민족과 북방민족의 생업의 차이와 사회의 이질성은 동아시아 전체의 사회 변동과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 107페이지에 보면 거기 역량을 키우는 탐구활동이라고 해서 기후변화와 북방민족의 남하에 관련되는 부분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자료 1번은 중국 지역의 연평균 기후변화입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4세기부터 20세기까지의 기후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 대체적으로 평균 기온이 낮아질 때에는 농사를 짓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는 굉장히 갈등 관계가 많이 나타났을 것이고, 비교적 기온의 차가 높게 나타날 때에는 그래도 농사나 이런 것들을 짓기가 조금 수월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갈등 관계를 만들어내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기온 하락과 상승 부분은 현재 기온을 가지고 비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준점을 잘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자료 2번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은 중국을 지배했던 북방민족입니다. 북위의 선비족이 4세기에서 5세기입니다. 그러니까 4세기에서 5세기 무렵 보면은 평균 기온이 되게 낮았을 때고요. 현재보다 거란이 10에서 12세기입니다. 그러니까는 10에서 12세기 무렵도 보면은 비교적 온도가 좀 낮게 점차 형성이 되어가는 모습, 하얀 곡선을 그리는 모습들이 보여지게 되죠. 그리고 여진족이 지배했던 시기 12세기 무렵은 기온의 하락이 좀 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몽골 같은 경우 보면은 13세기에서 14세기 무렵이니까 그때도 그렇고요. 그리고 청나라 같은 경우에도요. 17세기 무렵이니까 현재 기온보다 평균 기온이 낮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후와 인간의 삶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겠네요. 자, 11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핵심 탐구 부분인데요. 동아시아 세계 당면 과제라고 해서 지금 자료 1, 2, 3, 4번에 관련되는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그렇게 뭐 어렵거나 하진 않을 테니까 한번 보시고요. 자, 19페이지 부분 봅니다. 단원 대집호 보기인데요. 1번과 2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타나는 부분은 지형과 기후 그리고 그것에 따르는 연 강수량과 같은 계절 기후 조건에 대한 부분들이 제시가 되어 있는 거고요. 3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니까 흉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인식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한에서 온 사자가 말했다. 흉노는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막사에서 살며 아버지가 죽으면 아들이 그 계모를 아내로 삼고 형제가 죽으면 남아있는 형제가 그의 아내를 맞아 자기 아내로 삼소. 관을 쓰고 속대하는 꾸밈이나 조정에서 예의도 없어. 중앙열이 말하게 됩니다. 흉노의 약속은 간편하여 실행하기 쉽고 군주와 신하의 관계는 간단하고 쉬워 한 나라의 정치가 마치 한 몸인 듯하여 하오. 아버지, 아들, 형, 동생이 죽으면 그들의 아내를 맞아들여 자기 아내로 삼는 것은 대가 끊길까 염려하기 때문이요.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과의 달리 예의만을 지키다 보면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서로 원망만 하게 되오. 궁실과 가옥을 지나치게 아름답게 꾸미다 보면 생산할 힘을 다 쓰게 되오. 슬프다. 흙으로 지은 집에 사는 한나라 사람들이요.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대로 말하지 마시오. 옷자락을 살랑살랑 움직이고 다니지만 머리에 관을 쓴다고 한들 무슨 쓸모가 있겠소. 그러니까는 여기서 보면 한나라 같은 경우에는 의례와 형식 같은 것들을 매우 중요시 여긴다고 할 수 있고, 흉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면은 실용성 같은 것들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의 차이들이 잘 나타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9페이지까지의 내용이 지금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관련되는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을 지금 한번 다 살펴보시고 내용을 정리해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 그 내용들도 여러분들 노트에다 잘 정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개학 때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잘 살펴보는 방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5강인데요. 기후 환경과 생업 부분입니다. 자, 대표적인 내용들을 좀 보면 농경지역, 목축지역, 유목,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생강열기 부분에 보니까 우리 된장 담그는 게 지금 나오네요. 장은 농경사회에서 단백질을 주요 공급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간장, 된장 등은 콩을 주 원료로 한 발효식품으로 한국, 중국, 일본 등지에서 애용되었습니다. 한편 몽골의 세시풍속으로 매년 봄에 행해지는 가축의 거세는 유목사회 한 해의 풍요를 좌우하는 중요한 행사로 품앗이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장은 우리 음식 문화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죠. 단순하게 음식으로서의 역할뿐만이 아니라 각종 미네랄과 그런 여러 가지 그 영양분을 제공해주는 중요한 발효식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몽골 지역에 있어서 거세는요, 이거는 많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동물을 좀 유순하게 만드는, 수컷 동물을 좀 유순하게 만드는 그런 방법이기도 했고요. 또 하나는 고기의 육질을 연하게 만들려는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우성의 그런 종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비교적 그 기능이라 그럴까요? 그 우량종이 아닌 것들을 조금 이렇게 좀 그 정리하는 역할로 이 거세라고 하는 걸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삶의 모습들을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죠. 자, 학습 목표입니다. 농경지대와 목축지대의 구분을 기준을 말할 수 있습니다. 농경사회와 유목사회의 갈등과 교류 내용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자,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기후와 생업 부분인데요. 첫 번째, 강수량, 기온, 지형과 같은 자연적 조건의 차이, 그리고 채집, 어로, 수렵, 농경, 목축 등 다양한 생산 방식이 존재한다. 그래서 1번은 기후에 관련되는 설명이고 2번은 생업에 관련되는 설명입니다. 요건 여러분들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누는구나 정도로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농경지대와 목축지대인데요. 요거는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연 강수량 600mm 이상 지역은 논농사 지역으로 중국 질령산맥과 회수 이남, 한반도 중남부, 일본의 혼슈, 그리고 베트남 전역 이런 지역들이 이제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고요. 이 지역은 농사짓기가 유리하기 때문에 과거서부터 논농사 지역으로서 굉장히 발달된 지역입니다. 바다에 면한 지역에서는 어로도 활발하게 되는데 물고기 보존을 위해 젓갈, 간장 등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해안가 지역에 새우젓과 같은 젓갈을 담그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소금에 물고기를 담그는, 그러니까 절이는 것은요, 소금이 짜기 때문에 부패가 잘 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제 한 겁니다. 자, 두 번째 연 강수량 400에서 600mm 그 지역은 밭농사 지역입니다. 회수, 이북, 한반도 북부 지역인데요. 조, 수수, 기장, 콩 등의 작물이 재배가 되었고 바다나 하천에서 먼 지역으로 일명 내륙 지역으로 어로나 수렵을 주된 생산 활동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밭에서 나올 수 있는 곡식들을 키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세 번째 연강 수량 400mm 이하인데요. 이 지역 목축 지역입니다.
동으로는 대흥안령 산맥, 서로는 러시아 초원지대, 남으로는 내몽골에 이르는 지역으로서 소, 말, 양, 염소, 낙타를 주로 사육했고 일정한 범위 안에서 방목과 여름 수경지와 겨울 수경지를 왕래하는 이목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방목은 일정한 범위 안에서 풀어놓는 건데 대개 보면 기후의 변화가 그리 크지 않고 그 동물들에게 먹일 수 있는 그런 목초가 잘 발달되어져 있는 지역에서는 주로 방목을 행하게 되는데 반면에 땅이 척박하고요. 그리고 동물들이 먹을 수 있는 풀이 잘 자라지 않는 지역에서는 풀이 자라는 곳을 따라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바로 이목이라고 하는데 여기 나오는 이목의 이자는 이동하다 할 때 이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동하면서 가축을 먹이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한적인 농경이 이루어진다. 모든 지역에서 다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일부 지역 중 농사가 가능한 지역에서 농경을 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같은 지역이라고 해도 비가 많이 오는 지역과 비가 적게 오는 지역이 있고요. 그리고 토질의 차이와 또 여러분들 잘 아는 그런 국지성 기후의 특징들의 영향에 의해서 농경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절대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달리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농경지대에서도 닭, 개, 돼지와 같은 가축을 사육하는가 하면 목축지대에서도 제한적인 농경을 하였고 채집, 수렵, 어로는 어느 지역에서나 보족적인 생산활동으로 존속해왔다. 보족이라는 건 뭐냐면요. 보충하는 역할. 이게 주가 아니라 보완하는 역할로서 활용되는 경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요즘 같은 경우에도 보면 꼭 농경만 하는 건 아니지만 대개 농경이 주가 됐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좀 보충적인 측면이 강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변의 삶의 방식들을 보면 그런 것들을 잘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좀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농경사회와 유목사회의 생활 양식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경사회와 유목사회의 생활 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농경지대의 생활 양식은 목축지대에 비해 생산성이 높고 많은 인구가 부양을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농사가 잘 되는 지역은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죠. 생산물의 잉여 발생이 결국에는 전문적 종사자를 증정하게 했고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요 계급을 만드는 모습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개 일명 좌식계급이라고 얘기하는 왕과 제사장, 전사, 관료계층, 기술자 등이 이제 나타나게 되고요. 그 외에 이제 여러분들 일반 백성들 또 노비들도 존재를 하게 되죠. 자, 이 지역은 식량 보관이 용이한 모습들도 보이고요. 일정 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국가가 성립되는 특징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큰 권력을 가진 정치 집단은 이 농경 지역에서 성장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두 번째, 유목사회의 생활 양식입니다. 주로 유목생활에서는 이동생활을 주로 하게 되는데 혈연을 바탕으로 한 시족적인 전통이 강한 특징이 나타나게 됩니다. 주로 부족 연합의 성격이 강하고요.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적습니다.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사회적 분화가 농경사회보다는
그렇게 크게 발달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유목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비상시에는 바로 전사로 전환되는 모습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1번하고 2번을 보면 농경사회와 유목사회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좀 잘 확인할 수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감이 좀 오시나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런 차이점들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잘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농경사회와 유목사회 갈등을 한번 보겠습니다. 농경사회는 유목사회에 비해서 생산성이 높아 자급자족이 가능합니다. 유목사회는 기온이 낮아 목초지가 제대로 자라지 않을 때에는 농경지를 약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농경지역을 형성하고 있는 이런 지역이 대체적으로 유목민족에 의해서 침탈당하는 경우가 역사적 상황을 봤을 때 많이 나타나는 모습들이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농경민족은 유목민족을 가난하고 야만적이라고 여겼고 유목민족은 농경민족을 토지에 얽매여 부자연스럽게 산다고 천시하는 모습들이 이제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전에 읽어봤던 여러분들 교과서의 내용에서도 바로 농경사회와 유목사회 갈등에 관련되는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교류를 봅니다. 생산 양식의 차이는 자연 조건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일 뿐 문화적 우열로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평상시는 교육을 통해 서로 필요한 것을 보완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죠. 그래서 거기 이제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그 교역물들이 나올 겁니다. 농경 쪽에서는 곡물, 비단, 무명, 누룩 등을 유목민족에게 제공했고 유목민족은 말, 모피, 유제품 등을 농경민에게 제공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 자, 거기 누룩 있잖아요. 누룩. 누룩이 뭘까요? 누룩? 누룩은요. 술을 담글 때 필요한 발효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누룩인데요. 대개 누룩을 곡식과 섞어 가지고 이것을 재워 놓게 되면 나중에 이제 술이 된다고 할 수가 있고요. 또 높은 도수의 술을 얻기 위해서는 이렇게 재워서 숙성시킨 1차 원주를 그 원액만 이것을 이렇게 걸러서 깨끗한 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청주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형태로 만들어서 소주거리에다가 놓고 이것을 증류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2차 증류주 도수가 높은 술로 활용을 하게 되죠.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소주 기술이 들어오게 된 건요. 몽골이 우리나라에 침입해 들어왔던 시기 원침략기입니다. 그때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술을 아락주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아락주는 아라비아의 술 이런 뜻입니다. 높은 도수의 술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그런 기술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유목민족에게 넘어가고 이게 이제 아라비아나 이런 쪽으로 넘어가서 나름대로 술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더욱 발달해서 반대로 우리 쪽으로 넘어오게 되는 그런 모습들로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개요 음식 문화, 의식주 관련되는 문화 등등의 것들은 그냥 한 지역에서 그냥 고정되어져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역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성장한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한눈에 쏙 그래서 기후 환경과 생업 그래서 나오는 표가 있는데 요거는 위에 있는 내용들을 선생님이 한번 정리를 해서 제시한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잘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생각하기 부분으로 여러분들하고 넘어갈 건데요. 요걸 한번 좀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농경민의 생활에 관련되는 건데요. 요 정전제 관련되는 게 나옵니다. 한번 볼게요. 정전제는요. 주나라 시대, 중국의 은나라 다음에 주나라 시대 때 나타나던 대표적인 토지 제도가 정전제입니다. 대개 땅을 우물정자의 글자 형태의 9파트로 나뉘고 그 9파트 중에 일부를 공동 경작하는 형태로 세금을 내게 하는
토지제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균분이라는 의미, 균등하게 나눈다는 의미에 있어서는요, 이 정전제도가 동아시아 지역의 그 토지제도에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다. 그런 제도였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잘 보도록 할게요. 백성은 나이 20세에 전토를 받고 60세에 전토를 돌려줍니다. 전토라 하면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70세 이상은 국가가 봉양하고 10세 이하는 국가가 잘 자라게 살피며 11세 이상은 국가가 권면하여 이를 익숙하게 합니다. 곡식을 파종할 때에는 반드시 오곡을 섞어 심어 재해에 대비합니다. 전토 안에 나무를 심어 오곡의 성장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논밭을 힘써 갈고 자주 김매기를 하며 수확할 때에는 마치 도적이 올 때처럼 재빨리 합니다. 여사 주위에는, 다시 얘기하면 농막 주위에는 뽕나무를 심고 나물 채소는 밭 두둑에 심으며 오이 표주박 및 열매를 맺는 과수와 풀은 전토의 경계에 재배합니다. 닭, 돼지, 개, 멧돼지는 그 번식할 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자가 양잠과 방직을 잘 하게 되면 50세 된 노인이 비단 옷을 입을 수 있고 70세 된 노인이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봄철에 백성들을 모두 들로 나가게 하고 겨울철에 모두 성읍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봄에 백성들을 장차 정전으로 내보낼 때에는 이선은 동틀 무렵 우숙에 앉아 있고 인장은 좌숙에 앉아 있는데 백성들이 모두 나간 연후에 돌아오니 저녁에도 역시 이와 같이 합니다. 들어오는 자는 반드시 뗄 나무를 가지고 들어와야 하는데 그 뗄 나무의 무게에 따라 서로 나누어 들고 들어오되 반백의 노인은 들지 않습니다. 겨울에 백성들이 이미 성읍으로 돌아온 이후 동항의 부인들은 함께 모여 밤에도 길쌈을 하니 여자가 한 달에 일하면 45일의 작업인 셈입니다. 반드시 함께 모여 방직하는 이유는 불을 밝히고 방을 따뜻하게 하는 비용을 절감하고 방적 기술의 좋음과 나쁨을 동일하게 해서 습속을 합치시키려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나라 시대 때까지만 해도 보면 이게 개별적인 토지 소유와 공동 경영, 공동 노동의 공동체적 유습이 함께 같이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 어찌 보면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농사와 생활을 균일하고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이 농경지역에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이것을 잘 나타내 주는 사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거기 한서 식화지에 나오는 건데요. 선왕이 다스리던 때의 사회 모습을 묘사한 부분입니다. 저자인 반고는 정전을 중심으로 공동체적 가치를 지향하던 이 시대를 이상적인 사회로 보고 주의 세태와 더불어 이러한 사회가 해체되기 시작한 것으로 인식하였습니다. 토지 사유화가 본격화되기 이전 시기이긴 하지만 국가의 토지 수요와 농민 관리, 주요 농작물과 가축, 양잠과 길쌈, 공동노동 등의 농민 생활의 몇 가지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 반고라고 하는 사람도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그 사마천이라고 하는 사람과 마찬가지로요. 중국 역사 서술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만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유목민과 농경민의 인식. 그래서 이제 얘기가 나오네 한번 볼게요. 퀼테킨의 비문에 표현된 돌궐인의 중국인의 인식인데요. 한번 볼게요. 이 돌궐 사람들이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중국인, 우리에게 엄청난 양의 금, 은, 술과 보물을 전해주는 사람들. 그들의 말은 언제나 달콤했고 그들의 비단은 언제나 부드러웠다. 그 달콤한 말과 부드러운 비단으로 속여 그들은 먼 곳에 사는 백성들을 가까이 오게 한다.
백성이 가까이 정착할수록 그들은 더욱더 자신들에게 빠져들게 한다. 그들은 결코 현명하고 용감한 사람들이 가까이 오도록 허용하지 않는다. 그들은 한 남자로부터 시작해서 그의 가족과 시족에 이르기까지 모두 파멸시킨다. 그들의 달콤한 말과 부드러운 실크에 속아 너희 티르크인들이 죽어간다. 살아남기 위해 티르크인은 트르겔리틴 남쪽의 어디 산지에 선제되어 있다. 이건 잘 모르겠네요. 무슨 글자인지. 요건 나중에 선생님이 한번 찾아볼게요. 이게 뭔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 한번 볼게요. 그들은 속임수로써 티르크 백성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그들은 자신들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질 나쁜 실크를, 가까이 있으면 질 좋은 실크를 주겠다고 거짓말했다. 어리석은 백성들은 그 말을 믿고 그들 가까이 갔고 그리고 모두 죽였다. 오 티리퀸이여, 그곳으로 간다면 너희들은 모두 죽을 것이다. 우특한 땅에 머물면서 그서 대상을 보내던 데 그친다면 아무런 문제도 없을 것이다. 우특한 산지에 머문다면 너희들은 영원히 나라를 지배하면서 살 것이다. 퀼테킨이라는 사람은요, 돌거리 제2제국, 제3제국 카간인 빌게 카간의 친동생인 퀼테킨을 얘기하는 거고요. 몽골 고원에 소재하고 있는 비문이래요. 그래서 먼저 죽은 동생을 추모하기 위해서 형이 732년에 건립한 비문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요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되게 돌거리인들이 중국인들을 좀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모습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돌거는 스스로 자신들의 문자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것으로 이제 되게 문자를 갖게 되는 이유는 문화를 전파하기 위한 의미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실용적으로 기록을 남기기 위한 측면도 있었는데요. 트루크인들은 되게 유목을 하는 사람들이기도 했지만 반면에 이 사람들은 대상을 거느리고 장사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했던 그런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자가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었겠죠. 자, 그 밑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볼게요. 돌골은 유목민족 최초로 자신의 문자로 자신들의 기록을 남긴 민족입니다. 현재 몽골의 오르콘 계곡에는 후 돌골의 마지막 전성기였던 725년에서 735년경에 건립된 비석들이 여러 남아 있는데 거기에는 후대 지도자들의 태만과 무지, 돌골 백성의 어리석음과 동족 간의 대립, 투르크 문화의 포기와 중국화, 중국의 이간 정책 등을 국가 패망의 원인으로 들며 후손들을 교훈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퀼테킨의 비석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퀼테킨의 비는 후돌골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빌케 카간이 자신을 도와 국가 발전에 큰 공을 세운 동생 퀼테킨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732년에 세운 것으로 높이 3.75m, 넓이 122에서 132cm의 비입니다. 3면은 돌교로 나머지 한 면은 중국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번역한 부분은 그중 제3면의 5에서 8행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보면 이 퀼테킨의 서문 같은 경우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되게 유목민족과 그리고 한편의 농경민족 간의 그런 뭐라 그럴까 인식의 차이 같은 것들을 좀 많이 알 수가 있는 그런 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도 과거에 있었지만 여러분들 요즘에도 어때요? 이런 인식의 차이 같은 것들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유목민족이냐 혹은 농경민족이냐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되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한편으로 보면 여러분들 국가 간에 나타나는 그런 국가의 특징이나 차이점 같은 것들을 가지고 서로 비교하는 부분들도 여러분들 많이 느껴보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나라 사람과 일본을 비교한다거나 우리나라 사람과 중국을 비교한다거나 하는 뭐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
이제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각국의 특징들을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 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우월하다, 열등하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에는 너무 주관적인 부분들도 있고요.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은 국제적인 상호 협력과 호혜의 원칙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국가적 차별, 민족적 차별로서 생각하게 된다면 그건 굉장히 안 좋은 것이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꼭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각 민족은 각 민족 나름대로의 생활 방식들을 환경에 맞추어서 만들어가게 됐기 때문에 우월성이라고 하는 것과 열등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 감안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 그 우리가 이 생활 부분을 좀 설명하는 과정에서요. 쉽게 우리가 그런 차이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특징들을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음식 문화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경민족 같은 경우에는 되게 곡식을 가지고 이제 먹고 사는 그런 것들이 많이 발달을 하게 되거든요. 반면에 농경민족 같은 경우과 반대로 이제 유목민족 같은 경우에는 육류라든지 유제품을 어떻게 잘 다루어서 생활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술들이 이제 발달을 하게 되는 모습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든다면은 농경민족들이 잘 만드는 음식 중에 하나가 곡물로 만드는 술 같은 겁니다. 그리고 곡식으로 만들 수 있는 음식들 중에 대표적인 게 뭐 예를 들어서 뭐 떡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곡식을 가지고 발효시키는 음식들도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여러분들 식혜 같은 거 있죠. 마시는 식혜 말고 밥을 삭혀서 만드는 식혜 같은 것들도 대표적인 발효 음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장류, 된장, 간장 같은 것들도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반대로 육류나 유제품을 잘 만드는 북방민족의 그런 그 특징으로 나타나는 음식들도 있죠. 예를 든다면은 요구르트, 치즈, 버터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마유주라고 해가지고요. 말 젖을 이용해서 만드는 술도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 밖에 등등 여러 가지 고기를 이렇게 다루는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런 것들이 다 혼재되어져서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으니까 현재 의미로 봤을 때는 이게 큰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그런 요습들은 각각의 지역들마다 전통으로 이렇게 자리 잡고 유지가 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하고 선생님하고 수업 시간 중에 한번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한번 더 잘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는 일단은 그 5강의 내용은 이 정도로 좀 설명을 하고자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여러분들하고 좀 내용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얘기하지만 노트 필기 잘해서 잘 정리해 놓으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요게 여러분들 나중에 평가나 이런 부분들에서 해당이 안 되지 않습니다. 다 여러분들 학습한 내용으로 다 이게 포함이 되고 여러분들 중간고사, 기말고사나 이런 데도 다 반영이 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 잘 감안을 하셔서 공부할 때 빠짐이 없도록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요즘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수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미뤄서 듣거나 막 그래서 선생님들 전화를 자주 받기도 하고 그런 친구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수업 제 시간에 잘 들을 수 있도록 하시고 만약에 안 되는 부분이나 그런 게 있으면 안 된다고 놓지 마시고 바로 담임 선생님들께 연락을 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끝마치는 걸로 하고요. 다음에 6강 수업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